이정숙은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명절 아침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냉장고에서 하나둘 재료를 꺼내 싱크대에 올려놓았습니다. 무, 도라지, 고사리. 어제 저녁부터 물에 불려둔 표고버섯이 부드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변두리의 낡은 아파트 단지. 이정숙은 이 집에서 25해를 살았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키우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보낸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올해로 51살이었습니다. 허리는 예전 같지 않았고 무릎도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명절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올린 큰 냄비가 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정숙은 국물 맛을 보고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남편 박종수는 짜게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박준호도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며느리 김민지는 싱겁게 먹는다고 했지만 이 집에서는 며느리의 입맛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평생 누군가의 뒤에서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밑에서, 남편 옆에서, 그리고 이제는 며느리를 지켜보는 위치에서.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결혼했습니다. 꿈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정해준 길을 따랐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6시가 되자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박종수는 말없이 소파에 앉아 신문을 펼쳤습니다. 아침 곧 됩니다. 이정숙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정년 퇴직을 앞둔 회사원이었고 집에서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말이 없고 무표정하고 가끔 짜증을 냈습니다. 7시쯤 아들 부부가 일어났습니다. 박준호는 32살, 중견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과묵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집안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느리 김민지는 29살, 결혼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녀는 예쁘고 날씬했으며 말투는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손함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까요? 김민지가 부엌 문 앞에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거의 다 됐어. 이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정숙은 며느리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도와주겠다는 말은 형식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정말로 부엌일을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았고 아들은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작은 그릇에 조금씩 덜어 먹었습니다. 민지야, 더 먹어. 너무 적게 먹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님. 전 이 정도면 충분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거기에는 경계가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동생 내외, 시누이 가족, 집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정숙은 차를 준비하고 과일을 깎고 손님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형님 고생 많으시네요. 명절마다 이렇게 준비하시느라. 시동생 아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김민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는 거실에서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거실을 지나가다 며느리의 웃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밝고 경쾌하고 자연스러웠습니다. 부엌에서 자신에게 하는 말투와는 달랐습니다.
이정숙은 순간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질투도 아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어떤 경계선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는 이 집의 사람이면서도 이 집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은 더 북적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은 화투를 쳤습니다. 남편은 친척들과 술을 마셨고 이정숙은 계속해서 부엌과 거실을 오갔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더 내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앉을 수 없었습니다. 명절의 주인은 그녀였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습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정숙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고 아들 부부도 자기들 방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며느리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이정숙은 혼자 부엌에 남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하나씩 닦았습니다.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모두 명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럴까? 내후년에도 이럴까? 그리고 며느리는 언제쯤 이 집의 진짜 며느리가 될까? 이정숙은 그릇을 닦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이상한 느낌이었습니다. 불안이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 며느리의 웃음소리, 며느리의 말투, 며느리의 눈빛. 무언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말하면 예민한 시어머니가 될 것이고 며느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물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명절은 끝났지만 무언가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정숙은 여전히 그날의 불안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김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공손했습니다. 아침마다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인사했고, 저녁에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알았습니다. 그 말들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어느 날 오후, 이정숙은 거실을 정리하다가 며느리의 가방에서 서류 봉투가 삐져나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고개를 갸우뚱하며 봉투를 잡아당기려는 순간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그거 제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순간적으로 변한 말투였습니다. 이정숙은 손을 떼며 말했습니다. 아, 미안해. 정리하다가. 괜찮아요. 조심해 주세요. 민지는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숙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지가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박종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글쎄, 말투도 그렇고. 뭔가 숨기는 것 같아. 남편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당신이 너무 예민한 거야. 며느리가 뭘 숨기겠어? 그래도 됐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남편은 다시 신문을 들었습니다. 이정숙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칠 후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이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민지 참 착하더라. 명절 때 보니까 친척들한테도 인사 잘하고. 응, 그게 이정숙은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복 많이 받은 거야. 요즘 며느리들 그렇게 안 해. 신우이의 말은 칭찬이었지만 이정숙에게는 압박으로 들렸습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문제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주말 아들 박준호가 부모님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 생각 중이에요. 이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왜 여기가 불편해?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회사 때문에 강남 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해? 이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님. 민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쩌고? 너희 둘만 나가면 이 집은 이정숙이 물었습니다. 남편 박종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애들 생각도 해야지. 회사 가까우면 좋잖아. 여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도 좀 이해해. 애들 인생이야. 남편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이정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편을 들었고 며느리는 침묵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습니다. 거실은 조용했고 그 침묵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알았어.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정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거실에서 민지의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정숙은 문 손잡이를 잡은 채 멈췄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정숙은 집 안 분위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예전처럼 말을 걸지 않았고 남편은 더 무뚝뚝해졌습니다. 며느리만이 여전히 공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설거지 할게요. 어머님, 청소 도와드릴까요? 하지만 이정숙은 알았습니다. 그 말들이 가족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증거 쌓기라는 것을. 어느 날 아침, 이정숙은 부엌에서 민지와 마주쳤습니다. 둘만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민지야, 너 나한테 무슨 감정 있니? 이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지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아니, 요즘 내가 좀 다른 것 같았어. 저는 항상 똑같은데요. 혹시 어머님이 제게 기대하시는 게 너무 많으신 거 아닌가요? 민지의 말투는 여전히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기대가 아니라 저도 힘들어요, 어머님. 이 집에 적응하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어머님은 항상 제가 뭔가 잘못하는 것처럼 보시잖아요.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정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있으세요. 항상 저를 의심하시잖아요. 준호 오빠도 알아요. 아버님도 아세요. 민지는 눈물을 닦으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어머니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오늘 많이 속상해했어요. 준호야, 나는 어머니, 민지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가 자꾸 트집 잡으시면 민지가 힘들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트집 잡은 적 없어. 어머니, 부탁이에요. 민지 좀 그냥 내버려둬요.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요. 이정숙은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자신이 낳고 키운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의 편을 든 남자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밤이 되고 이정숙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내가 며느리를 너무 경계한 걸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습니다.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민지는 방 안에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부동산 중개 사이트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통장 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의 통장이었습니다. 민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무엇인가? 어머니인가? 시어머니인가? 아니면 그냥 짐인가? 옆에서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심한 소리였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켜보겠다고, 증거를 찾겠다고, 며느리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하지만 그 결심은 아직 말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추석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정숙은 부엌에서 명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아들의 냉담한 태도, 남편의 무관심. 모든 것이 그녀를 향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 명절 지나고 바로 계약하려고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좋은 집 구했냐? 내 강남 쪽에 괜찮은 아파트 나왔어요. 이정숙은 칼을 든 채 멈췄습니다. 계약. 아직 이사 이야기가 정리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계약금이 좀 부족해서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한 5천만 원 정도요. 이정숙는 숨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그 돈이면 자신이 30년간 모아둔 적금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정도면 남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통장에 있잖아. 그거 쓰면 되지. 이정숙는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신의 통장, 자신이 평생 모은 돈,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과 아들이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아, 당신 듣고 있었어? 남편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내 통장 얘기하는 거 맞아요? 그래. 준호 집 계약금 내야 해서. 그걸 왜? 내가 내요? 이정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왜긴 왜야. 아들 집 마련하는데 부모가 도와야지. 남편의 말투는 당연하다는 듯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똑같잖아. 어차피 줄 거. 남편은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정숙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처럼. 바로 그때 민지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정숙은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너도 알고 있었어? 민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도 정말 필요해서요. 필요하면 다야? 내 돈인데? 어머님, 저희가 나중에 꼭 갚을게요. 민지의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이정숙은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갚아? 언제? 어떻게?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민지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서 한다는 게 뭐야? 지금까지 너희가 뭘 알아서 했어? 이정숙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좀 조용히 해. 이정숙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를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편이었습니다. 그녀만 혼자였습니다. 나 없으면 이 집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이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이 집을 지켰어요. 명절 때마다 음식 만들고, 시댁 식구들 모시고, 당신들 뒤치다꺼리하고. 근데 나한테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 한 적 있어요? 이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또 시작이네. 맨날 그 얘기야? 이정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들, 내가 뭔 줄 알아? 당신들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기계야? ATM이야?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언제? 닥쳐. 이정숙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정숙가 소리를 지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너희들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민지, 넌 특히 알아야 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날부터 나 얼마나 조심했는지. 민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내가 뭘 하는지 다 봤어. 내 서류 뒤지는 것도, 통장 복사하는 것도, 밤마다 부동산 사이트 보는 것.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증거 있어. 내가 복사한 내 통장 사본. 내 방 서랍에 있더라. 이정숙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민지야, 그게 사실이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야. 내가 시댁 친척들한테 내 험담한 것도 다 들었어. 내가 너한테 못한다고, 며느리 괴롭힌다고. 다 거짓말이었. 이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다 사실이에요. 이정숙이 소리쳤습니다. 민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런 건, 그런 건 뭐야? 아니라고 부정할 거야? 내가 우리 집 재산 알아보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이정숙의 말에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어머니 말이 사실이야? 민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힘들었어요. 이 집에서 살면서 제 목소리 한 번 못 냈어요. 항상 눈치 보고, 참고, 그래서 내 돈 훔치려고 한 거야? 이정숙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훔친 게 아니에요. 그냥 저희 미래를 위해. 미래? 남의 돈으로 내 미래 만들려고 했어?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당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애가 울고 있잖아. 지금 그게 중요해요? 우리 며느리가 사기꾼이었는데?
이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사기꾼까지는 그럼 뭐예요? 내 허락 없이 내 통장 복사하고 내 돈 쓰려고 계획 세운 게 사기가 아니면 뭐예요? 이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어요. 내가 이 집에서 뭔지. 나는 당신들한테 돈이었어. 그냥 필요할 때 쓰는 돈.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정숙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고 오래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들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은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늙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눈빛이었습니다. 이정숙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을 때 이정숙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이 집 식구가 아니에요.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남편이 물었습니다. 내 말 그대로예요. 나는 나가요. 그리고 내 돈도, 내 재산도 다 가져갈 거예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농담 아니야. 진심이야. 이정숙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 집 내 명의야. 몰랐지.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물려주신 거야. 당신들 몰래.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확인해 봤는데 확인 잘못했어요. 이거 봐요. 등기부등본. 이정숙은 서류를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이정숙은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예요. 당신들 없이.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남편과 아들이 불렀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정숙은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지난 30년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것입니다. 반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정숙은 시내 작은 오피스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낯선 거리가 보였습니다. 처음으로 혼자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정숙은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통장을 건넸습니다. 전부 해지하고 싶어요. 전부요? 네. 다른 은행으로 옮길 거예요.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정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은행을 나와 법무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예약해둔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법무사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집 명에 이전하고 싶어요. 제 명의로. 이미 고객님 명의 아닌가요? 법무사가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어서요. 가족들이 손댈 수 없게. 법무사는 잠시 이정숙을 바라봤습니다. 가족 문제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탁 등기를 추천드려요. 제3자가 함부로 처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거요.
그걸로 해주세요. 이정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그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이정숙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와. 우리 얘기 좀 하자. 이정숙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습니다. 며칠 후 이정숙은 세무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증여세 관련해서 상담받고 싶어요. 가족에게 증여 예정이신가요? 아니요, 반대예요. 제가 받은 증여 내역 확인하고 가족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내역 정리하려고요. 세무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융 거래 내역 가져오셨나요? 이정숙은 가방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그녀는 빨간 펜으로 표시된 부분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부분들이요. 제 동의 없이 나간 돈들이에요. 세무사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상당한 금액이네요. 얼마나 되나요? 대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2천만 원. 그녀가 모르는 사이 사라진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뭘 할 수 있나요? 민사상 반환 청구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도 무단 사용은 불법이니까요. 세무사가 설명했습니다. 소송까지 가야 하나요? 협의가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주세요. 가족에게요? 네. 아들과 며느리한테. 세무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가족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는데 이미 나빠질 대로 나빠졌어요. 이정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주말 신우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정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준호한테 들었어요. 별일 아니야. 별일이 아니긴요. 집 나가고 돈 문제까지. 형부랑 조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아요? 신우이의 목소리는 비난조였습니다. 그 사람들 걱정은 하지 마. 걔네가 나한테 뭘 했는지 알아?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가족. 이정숙은 웃었습니다. 가족이 남의 돈 몰래 쓰고 거짓말하고 무시해도 돼. 언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예민한 게 아니야. 이제야 정신 차린 거지. 이정숙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부부가 오피스텔 앞에 나타났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이정숙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이정숙은 인터폰으로 대답했습니다. 볼 일 없어. 돌아가. 어머니, 제발 얘기 좀 해요. 민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얘기할 거 없어. 내용 증명 받았을 텐데. 그거 읽어봐. 어머니, 그건 오해예요. 오해. 통장 복사한 것도 오해야? 내 돈 쓴 것도 오해야? 이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사과드릴게요. 준호가 애원했습니다. 사과는 법정에서 해. 아들 부부는 1시간 넘게 문 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은 끝까지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이정숙은 창문 너머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팠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이정숙은 부동산 중개소를 찾았습니다. 집 내놓으려고요. 어디 집이요? 강서구 5호 아파트요. 중개인은 컴퓨터로 시세를 확인했습니다.
지금 시세가 좋은데요. 급하게 파실 필요 없으세요. 괜찮아요. 적정가에 내주세요. 매도인이 직접 사시는 집인가요? 아니요. 가족이 살아요. 중개인은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서 작성하시죠. 이정숙은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리였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정숙은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간단한 국과 밥이었습니다. 명절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위해 준비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을 위한 식사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정숙이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 여보, 우리 얘기 좀 하자. 집 매물로 나왔더라. 그게 무슨 짓이야? 내 집이야. 내 맘이지. 가족이 사는 집을 어떻게 파냐고.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내 돈 함부로 쓸 때는 가족 생각했어. 이정숙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건 오해고. 오해 아니야. 증거 다 있어. 세무사도 변호사도 다 확인했어. 당신 미쳤어? 미친 게 아니야. 정신 차린 거지. 이정숙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이정숙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51살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너무 늦지는 않았습니다. 새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자신을 이용하지 않는 곳에서. 며칠 후 집이 팔렸습니다. 계약금이 들어왔고 잔금일이 잡혔습니다. 이정숙는 중개인에게 물었습니다. 가족들한테 통보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의무 없어요. 집주인 마음이죠. 그럼 한 달 전에 알려줄게요. 이사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니까. 이정숙은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한 달 후면 그들은 집을 나가야 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살았던 집, 그녀가 지켰던 집에서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지켜야 했습니다. 이정숙 없이 밤이 깊었습니다. 이정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아야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정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의 하루, 그녀의 선택, 그녀의 인생.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끝난 뒤 집은 폐허처럼 고요했다. 이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무도 없는 집, 그녀가 원한 것이었다. 남편은 짐을 싸서 나갔고 며느리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다. 시댁 친척들은 SNS에서 그녀를 차단했다. 그들은 분노했고 수치심에 떨었으며 복수를 다짐했다. 하지만 이정숙은 흔들리지 않았다. 변호사를 통해 재산 분할이 진행되었다. 남편 명의였던 부동산 중 절반은 그녀의 것이 되었다. 공동명의 계좌는 동결됐고 그녀는 자신의 몫을 정확히 챙겼다. 남편은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증거는 명확했다. 그의 무책임, 방치, 정서적 학대. 법은 그녀 편이었다. 며느리는 집에서 쫓겨났다. 이정숙은 냉정하게 통보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나가.
며느리는 울부짖었지만 이정숙은 돌아서지 않았다. 경찰을 불렀고 며느리는 결국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다.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지만 이정숙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며느리가 아니었다. 사회적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동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남편을 내쫓다니. 가족을 파괴했어. 너무 냉혹한 거 아니야? 하지만 이정숙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해받을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살아남았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일부는 그녀를 지지했다. 오랜 친구 하나가 찾아왔다. 잘했어.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나는 알아. 사촌 언니도 연락했다. 용기 냈구나. 자랑스러워. 그들의 말은 위로가 되었지만 이정숙은 그들에게 기대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했다. 내적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밤이 되면 그녀는 생각했다. 내가 너무 가혹했을까? 가족을 지키려 노력했어야 했나? 하지만 아침이 오면 답은 명확해졌다. 아니, 그녀는 옳았다. 배신은 용서받을 수 없었고 무례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삶은 재정비되었다. 이정숙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났다. 집은 그녀의 것이었고 시간도 그녀의 것이었다.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밥을 짓고 청소하고 미소 짓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어느 날 남편이 찾아왔다. 그는 초췌해 보였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그는 애원했다. 하지만 이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이미 끝났어. 당신은 기회가 있었어. 수없이 많이. 남편은 울먹였지만 그녀는 문을 닫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아내가 아니었다. 며느리도 메시지를 보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정숙은 읽기만 하고 답장하지 않았다. 사과는 너무 늦었고 진심도 아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가족 관계는 재구성되었다. 이정숙은 자신과 가까운 친척들과 연락을 유지했다. 사촌 언니, 조카, 오랜 친구들. 그들과의 관계는 균형 잡혀 있었고 존중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일방적으로 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는 사람이었다. 메시지는 분명했다. 진정한 힘과 치유는 외부 상황에서 오지 않는다. 타인의 사과나 인정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내적 단호함과 선택에서 온다. 이정숙은 자신을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여운은 남았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그녀는 여전히 아팠다. 배신의 기억은 선명했고 분노는 가끔 되살아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상처는 그녀를 약하게 만들지 않았다.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다. 어느 봄날 오후 이정숙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렸다. 사람들은 웃으며 걸었고 아이들은 뛰어놀았다. 그녀는 평온했다. 행복하지는 않았지만 평온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모를 열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다.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그녀는 미소 지었다. 차갑고 단호하며 자유로운 미소였다. 이정숙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계속 살아갈 것이다. 자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으로.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아직 안 누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